역사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심화될 때마다 타격을 받는 건 중산층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향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주춤해질까요? 주춤해질 수 있죠. 정비창 계획이라든지 용산 전자상가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정말 탄핵이 돼서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용산의 힘은 사실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에서 10,000명이 넘게 순유입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양주나 용인이나 화성 그리고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매일경제 부동산부 위지혜 기자입니다. 최근에 계엄령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주춤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 집은 팔아야 되는 걸까요? 사야 되는 걸까요? 고민이 참 많은 시점일 텐데요. 이런 만큼 불안한 심리에 휩싸이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겠죠.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을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자기소개 오랜만에 이제 매부리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올해 5월에 신간을 발표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현장에서 보는 시장의 민낯에 대해서 좀 샅샅들이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표하면 뭐 실거래가나 거래량이나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지표들이 집값 예측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나요?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신축, 분양 시장이고요. 하나는 재고주택 시장을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축에 대한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는 미분양 데이터가 있어요. 미분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신축 집값이 쉽지 않겠다라고 예단할 수 있고, 미분양이 정말 감소된다 이러면 이 지역 신축은 올라가겠다. 왜냐면 미분양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고주택입니다. 재고주택은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만 따지시기보다는 재고주택 대비 얼마나 거래되느냐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을 보시면 됩니다. 연간 거래 회전율이 7% 이상이다 그러면 호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5% 미만이다 그러면 불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 상승이랑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패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 예측에 있어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게 예측을 하려면요, 정해진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부동산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입주 물량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착공을 하게 되면요,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줘서 어떻게든 아파트가 다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 공기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24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2년, 3년 후에 입주될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각 지역별로 입주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입주가 적은 지역들, 확정된 이 데이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아진다, 그럼 공급이 많다. 입주가 적다, 공급이 적다라고 보실 수 있다. 즉 입주 물량 데이터를 꼭 보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인구 이동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인구가 이동하느냐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실제 이동하려고, 내가 이사하려고 거래하는 거래가 있고요, 투자성 거래가 있어요. 부동산이 견조하게 상승을 하려면 투자자들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구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수요 거래가 증가한다면 견조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구 유동률이 증가하면서 거래가 증가하는지, 혹은 인구 유동률이 증가하지 않는데 거래만 증가한다, 이런 건 버블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집값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 집값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저는 뭐 항상 어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다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정말 없고요. 대세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속보 계속 뜨면서 불확실성을 검증시켜 나가는 형국입니다.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집값은 결국에 상승 궤도에 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전국의 입주 물량이요, 2023년에 36만 호로 가장 많았고요, 지금 27년까지 제가 확정된 입주 물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18만 호까지 감소합니다.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죠. 27년까지. 그리고 미분양 통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6월에 미분양이 7만 4천 호로 정점을 찍고, 지금 10월 통계가 최근인데 꾸준히 감소하면서 약 9천 호가 감소했어요. 지금 6만 5천 호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이 9천 호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이 많이 감소했을까요? 지방이 많이 감소했을까요? 지방이 많이 감소했을 거예요. 감이 좋으시네요. 지방이 무려 8,000호가 감소했습니다. 9,000호 중에 8,000호를 지방에서 감소한 것이죠.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전 충청권 위주,
그리고 여타 지방도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월 거래량이 발표됐는데요. 서울 수도권은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지방만 홀로 20% 넘게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중요한 통계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지방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눈을 좀 번쩍 뜨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정부의 규제는 사실 지역적으로 나눠보자면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많아요. 풀어줘도 수도권을 풀어주고 묶어도 수도권을 묶는 거예요. 지방 사실은 어떤 부동산 정책과는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이 불확실성이 지금 옥죄고 있는 수도권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이 견조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방 분야,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지방 쪽이 내년에는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방이 상승 모멘텀을 밟게 됐다는 게 많이는 못 들어본 얘기인데요. 네. 사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키워드가 양극화였잖아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의 격차도 심했었고 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했었는데요. 좀 그런 격차가 그럼 내년에는 줄어드는 건가요? 올해 뭐 양극화라고 하시는데 양극화는 되게 이제 올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젊은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나 강북의 격차가 뭐 쉽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서울 강북이라도 인구가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수도권의 웬만한 상급지와 지금 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북의 노원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 신축 평당가가 평당 3천에서 4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평당 3천만 원이에요. 즉 인구 모멘텀으로 인해서 서울 강북 신축도 되게 강세가 예상된다. 수도권의 어디랑 비교도 거기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 중에서도 그래도 5대 광역시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간다? 이건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또 그 나름대로 몰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광역시겠죠.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는 현재 신축 평당가가 평당 3천만 원까지 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이런 광역시, 고밀 지역들로 정말 시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들을 또 능가하는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요. 서울의 내년도 유망 지역과 위험 지역이 좀 어디가 있을까요? 좀 씁쓸한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심화될 때마다 타격을 받는 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걷어차지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또 초자산가들이 사는 지역들은 집값 바리케이트를 높입니다. 왜냐면 부자들이 또 고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는 지금 11월 KB 집값 통계를 보면요. 대출을 거의 안 해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나 성동구나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올해 11월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반면에 노도강 같이 좀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들은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모르겠지만 강화한다고는 밝혔는데 계속 강화될수록 이제 도심 지역, 초자산가들의 지역들은 격차를 계속 벌려가면서 집값을 높여갈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년에 시장이 안정돼서 대출을 다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은 이 노도강 지역들은 다시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좀 개발 호재들이 많아졌었는데요. 뭐 향후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주춤해질까요? 주춤해질 수 있죠. 정말로 뭐 윤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정말 용산에 정말 서울의 3도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짜놨고 정비창 계획이라든지 용산 전재산가 계획이라든지 많은 마스터 플랜을 내놨는데 만약에 정말 탄핵이 돼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용산의 힘은 사실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산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워낙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다만 속도 측면에서 느려질 수 있는 것인데 최근 급등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뭐 매수했거나 거기 계신 분들이라면 큰 타격은 없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속도 저하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플랜들이 계속 서울시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강동구에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송파는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런 지역들의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입주가 많아져서 집값을 흔들려면 딱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수분양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야 돼요. 잔금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를 들여가지고 전세로 하겠죠.
있었죠. 근데 대출이 어려우면 나만 전세 내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으면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주변 집값이 다 흔들어 버립니다. 즉 대출을 막아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신축이 너무 많은데 또 입주가 해. 그러면 신축이 발에 차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입주가 집값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고령화율이 약 60%입니다. 20년 초과 아파트 비중이 두 채 중에 한 채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사실은 신축의 희소성은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용 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입주입니다. 이와 같이 쌍둥이 사례가 있었죠. 송파의 헬리오시티. 그때도 집값이 흔들렸습니다. 왜냐면 만 세대, 9천 세대가 떨어지는데 이게 공급에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용, 둔촌 중국 입주율, 지금 입주가 12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아서 쉽지는 않지만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내년에 3월 정도에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마무리됩니다. KB 시세가 잡혀요. 현재 KB 시세는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올림픽파크 국평이 20억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게 KB 시세, 즉 공식 시세로 올라갈 경우에 서울 국평에 미치는 상승 압력 모멘텀은 정말 상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평수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평 84 시대는 지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형 평수나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실까요? 말이 필요 없죠. 일단 거래량 다 뜯어볼게요. 전용 40제곱미터에서 전용 60제곱미터 미만을 소형 평수라고 하죠. 전용 5구면 25평이에요. 전용 60에서 전용 8호제곱미터, 그러니까 25에서 34평 사이를 중소형 평수라고 하죠. 그리고 전용 8호 초과, 그러니까 35, 38, 40평 이런 평형들을 대형 평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래 비중 추이를 따져보면요. 60에서 8호제곱미터의 중소형 거래 비중은 꾸준하게 거래 비중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에 60에서 8호 중소형 평수가 거래 비중의 절반을 꾸준히 점유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용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즉 소형 평수의 경우 2006년에 점유율 50%찌고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평형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1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1인 가구 많은데 왜 소형 평수 비중이 계속 줄어들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수준은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요, 1인당 주거 면적, 한 명이 차지하는 주거 면적 비중이 꾸준히 우상향인데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외형이 커지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4060보다는 6085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터지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집이 터질 것 같다. 집이 너무 좁다. 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증평, 즉 평형을 넓히고 싶다라는 이 것들을 욕망을 계속적으로 추동해가면서 소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평수 6085가 계속적으로 중추적인 인기 평형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넓은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일전에 과천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었어요. 과천이고 3기 신도시고 얼마나 청약률이 높았겠습니까? 미달이 된 평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5평. 아무리 그래도 과천이고 사전 청약인데 야, 미달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느낀 거는 아무리 청년 신혼부부라도 이 좁은 곳은 원치 않는 거, 입지가 좋더라도 원치 않는다. 이들은 증평을 원하죠.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 소득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 가격에 민감한 수요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평형을 넓히고 싶고, 그럼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수도권 외곽이면서 철도 개통 호재가 있어가지고 통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 가통비 지역, 가격 대비 통근비가 좋은 곳으로 쏠릴 것이에요. 청년 신혼부부 중은 그런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좀 예상되는 다른 여러 주요 변화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좀 연구원님께서 떠오르시는 주요 변화 요인 같은 거 있을까요? 변화 요인은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두터워지는 수도권 외곽, 그리고 멀어지는 도심 집값. 2024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에서 10,000명이 넘게 순유입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양주나 용인이나 화성, 파주 이런 지역들이 10,000명이 넘게 순유입이 됐어요. 엄청 놀라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 외곽이지만 GTX-A 호재가 있죠. 연말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고 동탄에서는 이미 개통이 됐죠.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개통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되는 국면이 바로 파주, 양주 이 북쪽에 몰려있고, 이 지역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은 사실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더 민감해집니다. 인구가 아무도 없는데 감소하는데 증가하는 곳이 있다?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투자의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학군이나 상업시설이나 병원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출산 시대가 계속된다면. 게다가 교통호재까지 있는다라고 하면은 거기 외곽이지만 정주 여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쏠림이 쏠림을 낳으면서 수도권 외곽은 두터워지는데요. 이 도심 집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바리케이트가 점점 높아지면서 일반적인 중산층에는 참 멀어진다. 집값 자체가 멀어지는 도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키워드, 변화의 키워드는 분당이에요. 내년에 이제 분당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탄력을 받기,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선도지구 후보였다가 탈락이 된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선도지구 된 지역도 웃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선도지구가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 자체가 버블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당은 버블과 또 찐 상승이 혼재할 것인데 이런 선도지구 측면에서 버블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찐 상승은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이 막 많은 말들이 와고 무슨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와중에 차분차분히 자기 스케줄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바로 분당 정자역 인근의 리모델링 단지들이에요. 이미 거기 그곳들은 철거가 완료됐고요.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도를 많이 뺐습니다. 이쪽은 막 혼란스러운데 이쪽은 이제 가시화되면서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잖아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포비아가 양산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60대의 경우 재건축이 한 20년 걸리거든요. 야, 내가 살아생전에 새 집 들어갈 수 있을까? 좀 회의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인구 구조상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포비아는 결국에는 단기 내에 그나마 그래도 새 집으로 갈 수 있는 리모델링 쪽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된 단지와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집값 추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선도지구가 되지 않는 곳은 실망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고 있고 선도지구 자체도 승자의 저주죠. 이 지금 윤 정부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선도지구라서 올라온 것들이 또 이게 기대치만큼 실망치가 되면서 또 가격 큰 조정이 예상이 되고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뒷받침될 수도 있어요. 선도지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재건축 새 아파트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선도지구 때문에 올라간 가격 차익을 향유하여서 이분들이 어디로 그럼 이주할 거냐예요. 선도지구 됐으니까 거기 거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런 전국에서 60대, 70대 분들이 과연 선도지구에 계속 있을까요? 이분들은 차익을 가지고 어딘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이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또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추이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공사비도 오르고 또 PF 사업도 부진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주택 시장이 공급 부족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여기에 좀 동의하실까요? 일단은 뭐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반으로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가타부타 말로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뭐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2027년 이후에 물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공사비는 사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문제는 PF예요. 부실 PF 지금 아직 정리하는 중이에요. 부실 PF가 단기간에 정리될 것 같지 않아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PF마저 정상화로 된다면은 그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PF가 좀 더뎌지고 있어서 그 유동성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로 에너지 정책이에요. 이제 모든 공동주택은 친환경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사비를 더 들여야 돼요. 저탄소 콘크리트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환 비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린플레이션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친환경은 좋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요. 여러분들 그 반면에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것들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거든요. 친환경이고 이상향은 있지만요. 그 과도기에는 사실은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분간 뭐 공사비가 안정화돼서 또 뭐 수익성이 막 좋아지는 그런 국면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뭐 호재라고 본다면은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2번 연속 기준 금리도 인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하지만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면 금리가 뭐 너무 높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뭐 이런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국고채 3년물, 회사채 3년물, 그러니까 중장기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내려가고 있는데 나홀로 역주행하는 게 바로 주담대 금리입니다. 다시 역주행해서 4% 다시 결국 찍었죠. 왜 그러냐면 정책적인 강제성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대출을 막았더니 10월 통계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감소했고 뭐 일부 지역들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즉 안정화되고 있죠. 안정화되게 보일 뿐인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표가 안정이 되면 정부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국고채나 회사채 하향하듯이 주담대 금리도 내년 정도면은 하향할 건데, 하지만 이 기대 심리가 또 시장을 움직이는데요. 그 수혜를 보는 게 바로 분양 시장입니다. 자, 분양을 받아요. 분양권은요, 2년, 3년 후에 그 지역의 최신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금리가 주담대 빼고 다 내려가고 있는데 2년, 3년 후에 내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현재보다는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지금 미분양이 아까 9천호 정도 소진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분양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도 일단은 분양 시장부터 좀 금리에 대해서는 움직인다 이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아까 제가 9천호 미분양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9천호 뭐 이런 거 안 됐고 9천호 상당히 많은 그 올림픽파크 포리온보다 더 조금 안 되는 미분양이 다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